국제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어떤 신용을 통해서 이걸 매수인 은의 대금 지급을 이제 서류에 서류 제공과 결연시켜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신용장 거래, 그러니까 신용장을 위한 신용장 거래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거래가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 또는 인도하고 매수인에게 상업송장과 선화증권 등 선적 서류를 송부함으로써 대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앞에 그 선적 서류, 기본 3서류, 상업송장, 운송증권, 보험증권. 그래서 뭐 CRF라는 정형거래 조건에서는 특히 서류거래가 그 본질이 된다. 그리고 FOB 거래 조건 하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현물 인도 방식의 한 거래지만은 서류를 제공하고 대금을 주심하게 됩니다. 신용거래는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서류를 요하지 않고 대량 거래를 대상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선적과 대금 지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본 3서류, 당사자가 합의한 임의 서류, 그리고 아까 그 작은 규모의 거래 말고도 어떤 대량 거래, 큰 규모의 거래에도 이 서류 거래를 통하면 쉽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용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용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국내 거래인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신용 상태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그러나 국제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장기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신용 상태를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매도인은 신용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외국 통화로 신용 거래를 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신용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환율 위험에 노출된다.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제 현금 거래, 특히 선송금 방식의 현금 거래가 이제 좋은데요. 신용 거래의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에게 좀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도 그 물품 인도, 서류 제공을 통한 물품 인도가 확실해진 경우에 FOB 조건은 그 서류 제공이 물품 인도의 한 증거가 되죠. 뭐 본질적으로 뭐 서류 거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CIF 조건에서는 이제 본질적으로 뭐 서류 거래라고 본다. 그래서 선적 서류를 제공해야만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고요. 뭐 FOB 조건 하에서는 그 물품 인도 관련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 선적 서류라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서류가 결국 제공이 되어야 대금이 지급되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물품 인도 불안을 덜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물품을 인도하고 나서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신용장 거래가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은행이 미리 그 신용장 조건이 충족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확약한 그러한 일종의 은행 보증 비슷한 것인데요. 뭐 신용장을 개설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뭐 신용장 개설 관련해서 이제 그것이 어떠한 법적 성격의 것이냐, 뭐 뒤에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어떤 신용장을 개설해서 그럼 미리 이제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장 거래할 것인가 어떤 협상하고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신용장 거래를 하기로 했으면은 어, 그 합의된 대로 매수인은 신용장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용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에 관한 불안을 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 서류 거래, 신용장 거래가 양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이것을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지급 방식이나 신용거래에 관한 후지급 방식이 국제거래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선적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함으로써 국제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금 지급 방식이 요청되는데, 이러한 방법 중 하나가 서류거래이다. Document Transaction. 이거는 그렇게 부릅니다. 자, 서류거래의 의의라고 할까요? 서류거래가 뭐냐? 서류거래는 매도인이 선화증권 등 유통할 수 있는 권리증권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대금 결제 방법이다. 서류거래는 한 당사자가 권리증권을 제시하면 다른 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원격지에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서류거래에서 매매대금의 추심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은행이 관여하게 되는데, 은행은 서류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서류거래에서 추심에 관여하는 은행은 선의로서 행해야 하며, 선의라는 것은 이때 선의는 뭘 모른다. 법에서 보통 선의하면 뭘 모른다. 악의하면 뭘 안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때 선의는 뭐 최대 선의 원칙이랄지, 뭐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랄지, 그때의 선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행해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 주의 또는 상당한 주의를 행사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신용장 통일규칙과 달리 흡수하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신용장 통일규칙은 UCP라고 하고요. 신용장 거래, 신용장상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됩니다. ICC,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법이고요.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가 원용의 의사를 가지고 합의함으로써 자신들의 거래에 적용될 법으로 합의함으로써 적용되는, 그러니까 객관적 성격의 법이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없고요. 자치규범이고 당사자의 합의의 법적 효력, 이게 근거를 둔 그런 자치규범입니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도 역시 ICC가 제정한, 그러니까 통일규칙이란 말이 붙으면은 보통 ICC가 제정한 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환 추심, 아까 그 화환음을 발행해서 매매 대금을 지급받는다 말씀드렸죠. 거기에 적용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은행에게 서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서류 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장 거래하고는 다르죠. 신용장 규칙은 이제 매입은행이 서류를 조사합니다. 제공된 선적수를 조사하는 데 관해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서류를 조사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서류 거래에 있어서 화환추심 통일규칙에서는 은행은 서류와 관련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도 이 물품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신용장의 독립주상성의 원칙, 이 부분은 그 서류 거래의 원칙이나 그러니까 서류 거래의 경우나 신용장 거래의 경우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아요.
이 부분은 그 신용장 거래하고 서류 거래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이 조사 의무를 가져요. 자, 다음 우리 교재 377페이지인데요. 서류 거래에 관한 통일 규칙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류 거래에 관한 통일 규칙은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이고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1956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상업업무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 원어로는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of Commercial Paper. Commercial Paper 하면은 상업업무이죠. 컬렉션 하면 추심입니다. Uniform Rules는 이제 통일 규칙이고요. 예, 처음 제정이 이제 1956년이고 1967년, 1978년, 1995년 각각 개정되었고 지금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일규칙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인코텀즈나 신용장 통일규칙과 마찬가지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규율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이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법, 뭐 관습법, 상인 간의 관습법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류 거래를 한달지 신용장 거래를 한달지 그런 경우에 은행의 서식에 미리 뭐 UCP 그러니까 신용장 통일규칙에 관한다, 뭐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관한다 이런 원용 문구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자동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서류 거래의 과정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 거래는 대체로 다음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자, 매수인은 수입자죠. 매도인,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입니다. 이제 운송인이 있고요.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인도하겠죠. 그러면 이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금을 이제 지급받을 자가 매도인 수출자니까요. 이 매도인은 뭐 상인이니까 자신 거래은행이 있겠죠. 이 거래은행을 통해서 이제 대금을 추심합니다. 선적을 하고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선적하고 받는 뭐 선화증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뭐 보험증권, 자신이 작성한 상업송장 등등 이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어음을 발행합니다. 환어음, 화물에 의해서 담보된다고 그래서 화환어음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송부은행,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이제 매수인도 상인이니까 매수인 거래은행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제 또 은행망이 있고요. 그 은행망을 통해서 대금을 추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인이 추심은행,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추심은행이 되고 매수인이 이제 추심은행의 추심에 따라 뭐 어음을 인수한달지 뭐 대금을 지급한달지 하겠죠. 또 지급과 인수는 또 좀 다릅니다. 확실한 대금 지급은 이제 환어음을 지급했을 때, 실제 지급했을 때 이루어지고요. 인수만으로는 대금 지급이 아니란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제 매매 거래가 이제 서류 거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 쭉 설명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에서 서류 거래에 갈 것을 정한다. 합의하고요. 매도인은 수출허 가서를 획득하는 등 서류를 준비하고 매매의 목적인 물품 운송인에게 인도 선화증권을 발행받는다. 선화증권, 해상보험증권, 원산지 증명서, 상업송장 이게 이제 선적 서류죠. 원산지 증명서는 이 서류가 되겠네요. 송부은행에 제시한다. 화환어음이 발행된다. 송부은행, 추심은행이 있고 국제적인 은행 체계를 통해서 매수인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영업하는 매수인은 거래은행, 추심은행을 통해 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환어음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면은 그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그럼 매수인은 인도받은 서류로 물품을 찾으면 되겠죠. 운송인이 이제 운송물을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추심은행에 지급하고 추심은행은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추심은행은 매매 대금을 송부은행에 송부하고 송부은행은 이를 매도인 구자에 입금한다. 서류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운송인에게 서류를 제시하여 매매의 목적인 물품을 인도받는다. 쭉 번호별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서류 거래의 핵심은 바로 이거 이제 물품 대금 지급이죠. 그러니까 환원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요. 또는 뭐 인수, 환원을 인수함으로써 물품 대금 지급을 약속한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운송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고요.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 선적한 후에 은행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환원과 선화증권, 보험증권, 원산지 증명서 및 상업송장 등의 서류를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은 말씀드린 대로 운송인에 의해서 발행되고 매도인이 이거는 이제 지시식 증권이니까 매도인이 이에 배서해서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환원과 선화증권 등은 매도인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매도인은 거래은행과 거래하는 매수인이 있는 국가은행에 송부된다. 그렇죠? 매도인 거래은행을 통하고요. 그 매수인 거래은행으로 이게 송부되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 그대로 나와 있죠. 환원과 서류는 추심서면과 함께 송부되는데 추심서면은 은행에 의한 추심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지, 매수인이 환원금에 대하여 지급 또는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들 서류를 다시 매도인에게 송부하는 것에 관한 지시사항을 담고 있다. 그래서 쭉 이 우리 교재에 화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따라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심서면이 이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상 용어예요. 추심서면은 또한 매수인이 환원금에 대하여 지급 또는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국가인든 매도인은 대리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든가,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물품이 적절하게 창고에 보관되거나 보험에 부보되거나 아니면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추심서면의 어떤 기능이라고 할까요? 컬렉션 레터, 원어로는 이제 컬렉션 레터 또는 인스트럭션이라고 불립니다. 매도인은 거래은행, 즉 송부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송부받은 매수인의 은행, 즉 추심은행은 매수인에게를 통지하여 매수인은 환원금이 일람 출급식이면 환원 금액을 지급하고 일람 후 정기 출급식이면 그 환원금을 인수하게 된다. 일람 출급이란 건 뭐예요? 그 환원금이 제시되었을 때 바로 대금이 지급돼야 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원어는 사이드 드래프트. 그리고 일람 후 정기 출급식은 원어는 타임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그 환원금이 제시된 날로부터 일정 기일 내에 지급해야 된다. 이때는 일람 시에 그 환원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인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선화증권 및 기타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데, 선화증권을 소지함으로써 매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며, 운송인은 매수인이 선화증권을 제시하는 때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 이 선화증권은 이제 권리증권, 물품의 소유권을 하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정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 서류를 인도해야 되고요. 또 물품의 인도 관련해서 운송 인도, 정당한 선화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채굴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서류 거래에서 사용되는 서류를 보면은 서류 거래의 핵심은 권리증권이다. 권리증권은 물품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증명하는 방식, 법적 서류, 증명하는 법적 서류인데 그 예로서는 부두수령증, 참고증권 또는 선화증권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죠? 권리증권은 위탁자로부터 물품이 점유를 이전받은 수탁자에 의하여 발행되는데 유통성 또는 비유통성으로 발행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국제 매매 거래라는 하나의 현상 관련해서 여러 법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한 추심에 관한 통일칙에서 이 권리증권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통성 또는 비유통성으로 발행될 수 있다. 유통성 권리증권은 물품의 점유 자체를 직접 이전할 필요 없이 단순히 그 증권의 양도를 통해서 한 당사자로부터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즉 유통성 권리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수탁자가 물품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권리증권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에 제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유통성 권리증권 관련한 부분이 화한 추심에 관한 통일칙에 있습니다. 서류거래에서 사용된 서류에는 부두수령증, 참고증권 또는 선화증권 등 권리증권뿐 아니라 보험증권이나 검사증명서 등 다른 서류도 흔히 사용된다. 물품의 품질, 수량 관련해서 양 당사자가 검사증명서를 선적서류 하나로 제공하도록 그래야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의할 수 있어요. 이 검사증명서는 그래서 임의서류의 하나입니다. 보험증권이나 선화증권 그리고 상업송자 같은 필수 3서류는 아닌데요. 보통 무역거래에서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을 위해서 검사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검사증명서가 임의서류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환 추심에 관한 통일 측에서 이러한 서류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험증권은 운송 중의 위험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선화증권과 보험증권은 선적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 위반에 따르는 구제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앞에 매매계약상 물품 검사 의무, 물품 하자 통지 의무 등등 물품 하자에 관한 매매계약상 다툼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을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선화증권 이외에 매도인의 국가에 있는 신뢰할 만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이라고 부릅니다. 하중증명서, Certificate of Weight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서류거래에서 사용된 서류에 관해서 통일칙상 여러 조항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화환음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환어음, 우리가 Bill of Exchange 또는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이 환어음은 여러 유형의 국제거래에서 외국에서의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유통증권,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어음은 유통증권의 법적 성격을 가져요. Negotiable instrument, 유통증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특히 화환어음은 서류거래에서 대금 지급을 담보로 이용되는 환어음을 지칭하는데 현금 대용의 지급수단과 금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환어음의 기능 하면은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금융 을 제공하는 어떤 기능, 이렇게 여러분 어음법 시간에 배우시죠. 환어음은 14세기에서 15세기 중세 시대 상인들이 원격지 거래를 하면서 금이나 현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사용한 데에서 기원한다고 합니다. 이 환어음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환어음이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환어음은 현금 대용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기의 영국법은 환어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인들은 이를 현금 대용으로 인정하였고 상인법에 따라서 환어음에 표창된 의무를 집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어음의 역사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환어음의 중요성이 커지자 법도 이를 인정하게 되었는데 이를 최초로 승인한 영국법은 1822년 환어음법이고 최초의 미국법은 1896년 통일유통증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어음은 선화증권 등 권리증권과 함께 서류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어음은 신용장 거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서류거래에서 이용되는 환어음에 대한 내용은 신용장 거래에서도 동일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제거래가 있게 되면은 수많은 법률관계가 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 상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뭐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원 매매 계약의 기초에서 뭐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뭐 여러 법률관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쭉 공부한 매매 계약상 법적 구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운송계약 우리가 배운 그대로입니다. 보험계약 자 어음이 발행되었으니까 어음법상의 법률관계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상 어떤 청구를 할 수 없다,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어음법 발행된 어음의 근거에서 어떤 청구가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신용장 상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전문가는 이제 어떤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뭐 여러 유효한 전략을 탐구하고 법을 잘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전략을 잘 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국제거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매도인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이른바 자기지시 환어음을 발행한다. 자기를 수친으로 하고요. 매수인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자기지시 환어음. 그러니까 매도인은 이제 발행인, 드로이어이자 페이, 수취인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거래은행은 지급인이 됩니다. 물론 매도인은 은행이나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이 발행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매수인 거래은행 대신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매도인은 은행이 지급인으로 되는 희귀한 예도 있어요. 환어음은 조건에 따라 일람 출급식, 일람 후 정기 출급식으로 발행될 수 있다. 일람 후 정기 출급식 환어음이 발행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만기 도래시까지 대금 지급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신용을 제공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죠? 매도인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은 선화증권을 비롯한 여러 선적 서류와 함께 매도인은 거래은행과 매수인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매수인에게 송부된다. 이와 같이 환어음은 추심을 위하여 송부되는데 이를 화환 추심이라고 한다. Document Collection. 이에 관한 통일규칙이 있다. 살펴봤죠. 환어음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환어음에 대해서 지급 또는 인수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급된 금액은 환어음과 기타 서류가 송부되었던 반대 방향으로 매도인에게 송부된다. 환어음에 대한 지급 또는 인수가 있을 때에만 은행은 선적 서류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며 선적 서류 중 하나인 선화증권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다. 화환 추심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3주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화환 추심은 국제적인 은행 간 거래에서 이용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하여 더욱 신속해졌다. 스위프트는 이제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뭐 요즘 카카오톡
뭐 카카오은행, 뭐 여러 어떤 전자적 어떤 방식에 의한 은행 시스템이 많이 나오고 있죠. 스위프트도 뭐 그 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인 은행 간 거래에서 이용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한 은행 간의 통신 네트워크인데 208개국에 소재한 8,300개 이상의 은행, 증권회사 및 일반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제 대금 결제 관련해서 뭐 현금 결제, 신용 결제, 신용 거래, 현금 거래, 신용 거래 살펴봤고요. 이제 이 신용 거래와 거의 뭐 비슷한 유형인데요.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우리가 그걸 신용장 거래라고 하고 이제 많은 시간 걸쳐서 이 신용장 거래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 신용장 거래는 결국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매도인이 제시한 서류가 적합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양당사자는 계약에서 목적하던 바를 달성한다. 그러나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 물품이 계약에서 정한 기율보다 후에 선적되었거나 계약에서 정한 선박에 선적되지 않았거나 물품에 대한 보험 부보가 충분치 않거나 또는 서류가 문면상 기망에 의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와는 별도로 매도인 그에게 의무불이행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정당한 사유에 의한 뭐 대금 지급 거절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수인할 수 있는데 자신은 의무를 다했는데 대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지급 불능이 되거나 파산할 수도 있겠죠. 파산에서 더 이상 어떤 지급 능력이 없달지 가격을 하락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달지 해서 대금 지급 이런 경우는 이제 정당한 사유에 의한 대금 지급 거절이라고 할 수 없죠. 이때 비록 매도인은 선화증권을 반환받아서 물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선적되어 외국 항구로 향하고 있는 물품을 처분해야 하거나 자, 환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화환 추심을 했는데 환의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은행은 다시 역으로 매도인에게 그 서류를 반환하겠죠. 뭐 선화증권 이제 가장 중요한 권리증권으로서 이제 반환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선적되어 외국 항구로 향하고 있는 물품을 처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또는 매수인 국가에서 소송을 제기한 피고 소재지가 보통 이제 관할권 있는 법원이 됐죠. 이때 이제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매도인이 원고가 되어서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매수인 국가에서 소송을 해야 되겠죠. 이건 상당히 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매계약에서 물품 선적의 조건으로서 서류가 제시된 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매수인 은행이 확약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거래가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신용장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는 신용장에 의한 거래고요. 그 신용장상의 어떤 조건, 이건 서류 조건입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신용장상에 기재된 서류 조건에 맞는 서류만 제시되면 무조건 은행은 지급을 해야 된다. 매수인 은행에 확약이 있게 되죠. 신용장이 개설되면 그러면은 이제 매도인은 훨씬 더 불안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위험 관련해서 신용장 개설로 인해서 그것이 많이 해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용장 거래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후반부
제3차시 그리고 4차시 뭐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1차시, 2차시 이것도 나눠야지. 그래서 올려놓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 강의를 줄이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